2024년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이었습니다. 회사의 전체 가치를 뜻하는 시가총액이 무려 3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1년 만에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애플 매장이 문을 닫았고 AI 경쟁에서는 삼성에게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애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담장친 정원이라 불리던 애플 제국에 생긴 균열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2024년 6월) 애플은 매년 여는 개발자 행사인 WWDC에서 깜짝 발표를 했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라는 이름의 인공지능 기능을 아이폰에 탑재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시연된 기능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시리가 화면에 보이는 내용을 이해하고 사진 속 인물을 알아보고 문맥을 파악해서 똑똑하게 대답하는 모습이 펼쳐졌습니다. 전 세계 애플 팬들은 환호했습니다. 드디어 애플도 생성형 AI 시대에 제대로 뛰어드는구나 싶었던 것입니다. 생성형 AI란 사람처럼 대화하고 글을 쓰는 인공지능 기술을 말합니다. 챗GPT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챗GPT는 오픈 AI라는 회사가 만든 대화형 인공지능 서비스인데 질문을 하면 사람처럼 자연스럽게 대답해 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2025년 4월 미국의 유명 기술 매체인 디인포메이션이 충격적인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WWDC 무대에서 보여줬던 시리 기능 중 상당수가 실제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데모 영상은 미리 녹화된 것이었고 일부 기능은 개발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만들지도 않은 기능을 마치 곧 출시될 것처럼 포장해서 보여줬다는 뜻입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2024년 가을 아이폰 16과 함께 나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출시일이 다가오자 애플은 슬그머니 일정을 미뤘습니다. 2024년 안에는 기본적인 기능만 먼저 내놓고 핵심 기능들은 2025년으로 연기했습니다. 그러더니 2025년이 되자 다시 2026년으로 미뤄버렸습니다. 한국어 지원은 2025년 4월에 시작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가장 기대를 모았던 새로운 시리는 여전히 약속만 있을 뿐 실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투자자들의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일부 주주들은 애플이 AI 기능을 과장 광고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주주들에게 믿지 못하겠다는 표현을 들은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주가도 흔들렸습니다. 기술 기업에게 신뢰는 생명과도 같습니다. 한번 잃어버린 신뢰를 되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발표하면 반드시 지킨다는 이미지를 쌓아왔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 이것이 애플이 입은 가장 큰 상처입니다. 애플의 사업 모델을 이해하려면 담장친 정원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영어로는 월드 가든이라고 부릅니다.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정원을 상상해 보세요. 정원 안은 깔끔하게 관리되어 있고 안전합니다. 대신 담장 밖으로 나가기 어렵고 정원 주인이 정한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애플 생태계가 바로 이런 구조입니다. 아이폰을 사면 자연스럽게 앱스토어를 쓰게 됩니다.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을 사거나 앱 안에서 결제를 하면 그 금액의 30%가 애플에게 돌아갑니다. 여러분이 게임에서 10,000원을 결제하면 3,000원은 애플 몫이라는 뜻입니다. 앱 개발자 입장에서는 아무리 좋은 앱을 만들어도 수익의 거의 3분의 1을 떼이는 셈입니다. 그래도 아이폰 사용자에게 앱을 팔려면 앱 스토어를 거칠 수밖에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조건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모델은 애플에게 엄청난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2024년 기준으로 앱 스토어에서 나오는 매출만 연간 수백억 달러에 달합니다. 아이폰을 한 대 팔고 나면 그 사용자가 앱 스토어에서 쓰는 돈의 일부가 계속 애플로 흘러들어오는 구조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따로 없습니다. 문제는 이 황금알이 이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앱 개발자들은 오래전부터 30% 수수료가 너무 높다고 불만을 터뜨려 왔습니다. 특히
에픽게임즈라는 회사가 애플을 상대로 대대적인 법정 싸움을 벌였습니다. 에픽게임즈는 포트나이트라는 인기 게임을 만든 회사인데 애플의 수수료 정책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걸었습니다. 미국 법원은 일부 쟁점에서 에픽게임즈의 손을 들어주었고 애플은 앱스토어 킥 일부를 바꿔야 했습니다. 게다가 닫힌 생태계는 혁신을 막는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애플이 허락하지 않으면 새로운 기능이나 서비스를 아이폰에 넣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다른 회사의 인공지능 비서를 기본 앱으로 설정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사용자는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개발자는 애플의 눈치를 봐야 합니다. 바로 이 성공 공식이 이제는 애플의 발목을 잡기 시작했습니다. 애플이 AI 경쟁에서 뒤처진 데에는 기술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애플은 온디바이스 AI라는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란 말 그대로 기기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인공지능 연산을 인터넷에 연결된 대형 컴퓨터가 아니라 여러분 손 안의 아이폰에서 직접 처리한다는 개념입니다.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을까요? 애플은 오래전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내세워왔습니다. 여러분의 사진, 메시지, 검색 기록 같은 민감한 정보가 외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아이폰 안에만 머물러 있으면 훨씬 안전합니다. 해킹 위험도 줄고 정부나 기업이 몰래 들여다볼 가능성도 낮아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장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폰이라도 거대한 데이터 센터의 연산 능력을 따라잡기는 어렵습니다. 데이터 센터란 인터넷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 수많은 컴퓨터를 모아놓은 거대한 시설을 말합니다. 생성형 AI는 엄청난 양의 계산을 필요로 합니다. 챗GPT 같은 서비스가 그렇게 똑똑하게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뒤에서 슈퍼컴퓨터급 장비가 쉴 새 없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손바닥 위의 작은 기기로는 이런 성능을 내기 힘듭니다. 반면 삼성은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갤럭시 AI는 구글의 클라우드 인프라를 적극 활용합니다. 클라우드란 인터넷으로 연결된 대형 컴퓨터들의 네트워크를 뜻합니다. 복잡한 작업은 클라우드에서 처리하고 결과만 스마트폰으로 보내주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통역 전화, 문서, 요약, 이미지 편집 같은 고급 기능을 빠르게 선보일 수 있었습니다. 물론 클라우드 방식에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완벽한 정답은 없는 셈입니다. 애플은 뒤늦게 프라이빗 클라우드 컴퓨트라는 절충안을 내놓았습니다. 민감한 데이터는 기기에서 처리하고 복잡한 작업만 애플이 관리하는 특수 서버에서 처리하겠다는 것입니다. 아이디어는 좋지만 이미 1년 넘게 삼성에게 선점 효과를 내준 뒤였습니다. 삼성이 AI 기능으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끄는 동안 애플은 약속만 남발하다가 신뢰를 잃었습니다. 회사의 위기는 사람의 이동에서 먼저 드러납니다. 2025년 들어 애플 고위 임원들의 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제프 윌리엄스의 퇴임이었습니다. 그는 애플의 최고 운영 책임자, 영어로 CEO라고 부르는 자리에 있던 사람입니다. 팀 쿡 바로 아래에서 애플의 실제 운영을 총괄하던 핵심 인물이었습니다. 애플워치의 개발을 이끌었고 협력업체 관리의 달인으로 통했습니다. 그런 그가 회사를 떠났습니다. 시리 개발팀에서도 이탈이 잇따랐습니다. 시리 담당 부사장이 자리를 옮겼고 핵심 엔지니어 여러 명도 회사를 나갔습니다. 일부는 경쟁사인 오픈 AI로 갔습니다. 챗GPT를 만든 바로 그 회사입니다. 오픈 AI는 요즘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뜨거운 회사 중 하나입니다. 최고의 인재들이 몰려들고 투자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애플 입장에서는 자기 집 식구들이 경쟁자에게 빼앗기는 상황인 셈입니다. 블룸버그는 애플 내부에서 AI 전략을 둘러싼 갈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온디바이스 방식을 고수하자는 쪽과 클라우드를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쪽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내부 분열이 인재 이탈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팀 쿡은 뒤늦게 조직 개편에 나섰습니다. AI 조직을 통합하고 새로운 책임자를 임명했습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가 너무 늦었다는 점입니다. 이미 시장에서는 애플이 AI 경쟁에서 한 발 뒤처졌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인재들은 뜨는 회사로 가고 싶어 합니다. 지는 해라는 인상이 박히면 사람을 붙잡기 어렵습니다. 악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좋은 인재가 떠나면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고 제품이 부진하면 더 많은 인재가 떠나는 순환 말입니다. 지금 애플에게 필요한 것은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결정적 한 방입니다. 중국은 애플에게 특별한 시장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큰 매출을 올리는 곳이고 생산 기지이기도 합니다. 아이폰 대부분이 중국 공장에서 조립됩니다. 그런 중국에서 심상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5년 8월, 애플은 중국 다롄에 있는 직영 매장 문을 닫았습니다. 파크랜드몰이라는 쇼핑센터에 있던 매장이었습니다. 애플이 중국에서 직영 매장을 폐점한 것은 이번이 사상 처음입니다. 물론 한 매장이 문 닫았다고 난리를 칠 일은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여전히 중국 전역에 40개가 넘는 직영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일부 도시에서는 새 매장을 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한때 애플 매장 앞에 밤새 줄을 서던 중국 소비자들의 열기가 식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숫자로 보면 상황이 더 또렷해집니다. 2025년 2분기 기준 애플의 중국 스마트폰 점유율은 15센트로 5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1, 2위를 다투던 것과 비교하면 큰 추락입니다. 1위는 화웨이가 차지했습니다. 점유율 18%로 애플을 제쳤습니다. 화웨이의 부활은 극적입니다. 미국의 반도체 제재로 사업이 크게 위축됐던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칩을 탑재한 새 스마트폰으로 돌아왔습니다. 중국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국산품 애용 분위기도 퍼지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이 깊어지면서 미국 기업인 애플 대신 중국 기업 제품을 쓰자는 움직임이 생긴 것입니다. 아이폰 17이 9월에 출시되면서 반등의 기미가 보이기는 했습니다. 출시 당시 디자인에 대한 혹평이 쏟아졌지만 막상 판매를 시작하자 사전 주문이 폭증하는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일시적인 반등에 그칠지 지속적인 회복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중국 시장은 전 세계 스마트폰 판매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곳에서 밀리면 글로벌 전체가 흔들립니다. 애플을 둘러싼 규제 압박이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연방 법무부가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독점이란 한 기업이 시장을 독차지하지 못하게 막는 법원칙을 말합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애플이 아이폰 생태계를 불공정하게 닫아놓았다는 것입니다. 경쟁 앱이나 서비스가 아이폰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막아서 소비자 선택권을 해친다는 주장입니다. 유럽은 더 적극적입니다. 유럽연합은 디지털 시장법이라는 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거대 IT 기업들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칙입니다. 2025년 초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애플에게 5억 유로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약 7,3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시장에서 경쟁을 방해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앱스토어 규칙으로 스포티파이 같은 경쟁 서비스가 자유롭게 요금제를 안내하지 못하게 막았다는 것입니다. 유럽연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애플에게 아이폰에서도 다른 앱 장터를 허용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쉽게 말해 앱스토어 말고 다른 곳에서도 앱을 내려받을 수 있게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애플은 마지못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유럽에서 판매되는 아이폰에서는 이제 제3자 앱 장터를 쓸 수 있습니다. 한번 열린 문을 다시 닫기는 어렵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규제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의 관세 전쟁도 애플에게 골칫거리입니다. 아이폰은 대부분 중국에서 조립됩니다.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아이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생산 기지를 하루아침에 옮기기도 어렵습니다. 인도나 베트남으로 일부 생산을 이전하고 있지만 중국의 숙련된 인력과 탄탄한 부품 금망을 대체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실제로 아이폰 10은 관세 영향으로 일부 시장에서 가격이 올랐습니다. 애플이 흔들리는 사이 삼성이 치고 올라왔습니다. 2025년 2분기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은 점유율 20%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같은 기간 애플은 17%로 2위에 머물렀습니다.
물론 스마트폰 시장 순위는 분기마다 바뀝니다. 2024년 4분기에는 애플이 23%로 삼성의 16%를 크게 앞섰습니다. 신제품 출시 시기에 따라 엎치락 뒤치락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그래도 삼성의 상승세는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AI 기능에서 앞서 나간 것이 효과를 봤습니다. 갤럭시 S24 시리즈부터 본격적으로 탑재된 갤럭시 AI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통화 중 실시간 통역, 긴 글 요약, 사진 속 불필요한 물체 지우기 같은 기능들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애플이 약속만 하고 있을 때 삼성은 실제로 작동하는 기능을 내놓은 것입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삼성 강세는 더욱 두드러집니다. 2025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스마트폰 중 82%가 삼성 갤럭시입니다. 아이폰 점유율은 17%에 불과합니다. 물론 한국은 삼성의 홈그라운드이니 당연한 결과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세대별로 보면 20대와 30대에서 아이폰 비중이 40%를 넘습니다. 젊은 층에서는 아이폰도 만만치 않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는 뜻입니다. 삼성에게도 과제는 있습니다. 고급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의 브랜드 가치를 넘어서기는 쉽지 않습니다. 갤럭시 폴드나 갤럭시 플립 같은 폴더블 폰에서 혁신을 선보이고 있지만 아이폰만큼의 충성 고객을 확보하지는 못했습니다. 수익성 면에서도 애플이 여전히 앞섭니다. 아이폰 한 대를 팔 때 남는 이익이 갤럭시보다 훨씬 큽니다. 숫자로는 삼성이 앞서도 돈은 애플이 더 번다는 뜻입니다. 그럼에도 AI 시대의 첫 라운드에서 삼성이 선점 효과를 거둔 것은 분명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애플의 위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성공을 만들어준 바로 그 전략이 이제는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담장친 정원은 안전하고 수익성도 좋았습니다. 모든 것을 통제하니 품질 관리도 쉬웠습니다. 앱스토어 수수료로 돈이 꾸준히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이 닫힌 구조가 빠른 혁신을 어렵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AI 경쟁이 대표적입니다. 오픈 AI,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회사들이 클라우드 기반 AI로 빠르게 치고 나갈 때 애플은 프라이버시를 지키면서 기기 안에서 처리하는 방식을 고집했습니다. 틀린 선택은 아니었지만 속도에서 밀렸습니다. 경쟁자들이 실제로 작동하는 AI 기능을 내놓을 때 애플은 아직 약속 단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중국 시장 부진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애플은 프리미엄 전략을 고수했습니다. 비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파는 방식입니다. 한때는 통했습니다. 중국 중산층이 늘어나면서 아이폰은 성공의 상징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경제가 어려워지고 국산품 선호가 퍼지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화웨이나 샤오미 같은 중국 업체들이 비슷한 성능을 훨씬 싼 가격에 내놓자 소비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규제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도 늦었습니다. 앱스토어 수수료 논란이 불거진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유럽이 디지털 시장법을 추진한다는 소식은 몇 년 전부터 나왔습니다. 그런데 애플은 끝까지 버티다가 결국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미리 유연하게 대처했다면 충격이 덜했을 것입니다. 결국 황금 세장 안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것이 문제입니다. 세장 안은 편안했지만 바깥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놓쳤습니다. 성공에 익숙해진 습관을 스스로 깨는 것, 이것이 쉽지 않다는 걸 애플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애플이 겪고 있는 복합 위기를 살펴봤습니다. AI 약속 파기, 닫힌 생태계의 역풍, 인재 이탈, 중국 시장 부진, 규제 압박까지 어느 하나 가볍지 않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터지고 있습니다. 물론 애플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현금 보유량은 세계 최고 수준이고 충성 고객도 두텁습니다. 아이폰 17의 반전 흥행에서 보듯 저력은 남아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꿔온 역사도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돌아와 회사를 살린 1997년처럼요. 한국에 사는 우리 입장에서는 삼성의 선전이 반가우면서도 경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AI 경쟁에서 삼성이 앞서 나간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애플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서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삼성도 자만하지 말고 혁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애플이 다시 혁신의 아이콘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담장친 정원은 결국 무너지게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들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다루지 못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은 앞서 있는 삼성. 그런데 삼성에게도 숨겨진 위험 요소가 있습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깊이 있는 기술 분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려면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한 나라의 밥 문화가 불과 몇 년 만에 급속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유흥업계입니다. 왜 수십 년간 굳건했던 회식 후 2차 공식이 한순간에 낡은 약속이 되었을까요? 1997년 외환위기도 2008년 금융위기도 결국 되살아났던 이 업계가 이번엔 다릅니다. 올해 상반기 술집 매출은 전년 대비 9.2% 급락했고 서울에서만 1년 새 호프집 1,300곳이 줄줄이 사라졌습니다. 이런 불경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구조적 붕괴의 진실을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술집 매출 9.2% 급락, 호프집 1,300곳 폐업은 결과였습니다. 균열은 더 먼저 났습니다. 그 첫 흔적은 손님들의 경험에서 시작됩니다. 예전엔 만석이던 금요일 저녁, 호프집에 빈자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노래방 사장들은 휴일에도 일찍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에도 경기가 어려웠지만 유흥업계는 상대적으로 버텼습니다. 힘든 시기일수록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해 더 찾았습니다. 경기가 회복되면서 호프집과 노래방도 자연스럽게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다른 양상입니다. 올해 상반기 소상공인 매출 통계를 보면 전체 그림이 선명해집니다. 일반 음식점이 소폭 하락에 그친 반면 술집과 여가업종은 2배 이상의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히 노래방을 포함한 예술, 스포츠, 여가 관련 업종은 8.3% 급락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 침체를 넘어선 변화의 신호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개인 사업자들의 실상입니다. 대출을 안고 있는 사업장 360만 곳 중 무려 49만 곳이 이미 폐업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이들의 평균 대출 잔액은 6,304만 원, 연체액만 673만 원에 달합니다. 월세 몇 개월치가 아니라 수년치 빚을 안고 문을 닫는 셈입니다. 국세청이 분석한 100대 생활업종의 3년 생존율은 52.3%입니다. 100곳이 창업하면 3년 뒤 절반만 살아남는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서도 유흥업은 경기 변화와 문화 변화를 동시에 맞으면서 가장 먼저 무너지는 업종이 되었습니다. 서울의 상황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호프집과 간이주점이 2024년 1분기 16,292개에서 2025년 1분기 14,938개로 8.3% 줄었습니다. 특히 대학가 상권인 마포구에서만 148곳이 사라졌습니다. 젊은 층이 많던 곳부터 먼저 타격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숫자들 뒤엔 더 근본적인 변화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한국인의 여가 패턴과 소비 습관이 통째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밤 문화는 특별한 생태계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m 안에 호프집과 노래방이 밀집된 상권들, 그 사이를 오가는 직장인들의 동선이 하나의 완결된 경제순환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구조가 30년간 한국의 밤거리를 지배해왔지만 이제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전성기였던 2010년 전국 노래방은 28,000개를 넘었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을 포함한 술집은 25만 개가 넘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일대만 봐도 지하상가부터 고층 건물까지 층층이 노래방과 호프집이 들어서 있었습니다. 퇴근 시간이면 2호선과 9호선에서 쏟아져 나오는 직장인들이 자연스럽게 이 공간들로 흘러들었습니다. 이 생태계의 핵심은 집단 소비였습니다. 회사 회식에서 시작해 2차 호프집, 3차 노래방으로 이어지는 패턴이 하나의 사회적 의무처럼 굳어졌습니다. 199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이런 문화가 전국 모든 도시의 중심가에 복사됐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이 생태계가 급속히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19가 촉매 역할을 했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였습니다. 혼자 사는 가구가 전체의 35%를 넘어서면서 집단 중심의 유흥 문화는 설 자리를 잃었습니다. 지방의 상황은 더욱 심각합니다.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 감소 지역만 89곳에 달하고 젊은 층은 계속 수도권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춘천이나 강릉 같은 관광도시들조차 유동 인구는 늘었지만 술집 매출은 오히려 줄어드는 기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은 오는데 돈은 안 쓰는 것입니다. 기술 환경의 변화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스마트폰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가 보편화되면서 집에서도 충분히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가 완성됐습니다. 굳이 밖에 나가서 돈을 쓸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30년간 쌓아온 유흥업계의 생태계가 불과 5년 만에 완전히 해체되고 있습니다. 이런 속도의 변화는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이 변화를 이해하려면 먼저 유흥업계의 전성기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000년대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유흥업계는 완벽한 성장 엔진을 갖고 있었습니다. 퇴근 후 2차 가자라는 한마디가 하루에도 수십만 번 반복되며 거대한 경제를 움직였습니다. 그 시절 호프집과 노래방은 단순한 오락시설이 아니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필수 인프라였습니다. 첫 번째 성공 요인은 경제 성장과 함께 늘어난 가처분 소득이었습니다. 가처분 소득은 세금을 제외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돈을 뜻합니다. 1인당 국민 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서면서 여가에 쓸 수 있는 돈이 많아졌습니다. 회사원들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의 회식비는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회식이 사회적 의무로 자리 잡으면서 안정적인 수요가 보장됐습니다. 신입사원부터 임원까지 회식에 빠지면 팀워크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던 시절이었습니다. 승진과 인사평가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강력한 사회적 압박이 작동했습니다. 이는 다른 업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수요 보장 장치였습니다. 지역 상권의 집중 효과도 컸습니다. 비슷한 업종들이 한 곳에 모여서 생기는 상승 효과 말입니다. 강남역, 홍대, 신촌, 건대 같은 핫플레이스에 유흥업소들이 밀집하면서 시너지를 만들어냈습니다. 한 곳에서 실패해도 바로 옆 가게로 이동할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상권들은 자체적인 브랜드 파워를 갖게 됐습니다. 노래방 산업의 경우 기술 발전이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TJ 이미디어와 금영 등이 경쟁하며 음질과 곡수를 늘려갔고 노래방 기기는 점점 고급화됐습니다. 최신곡 업데이트나 뮤직비디오 서비스 등으로 차별화를 꾀하면서 고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집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프랜차이즈 시스템도 급성장의 동력이었습니다. 하이트 진로, 오비맥주 등 대기업들이 호프집 체인을 만들면서 표준화된 서비스와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했습니다. 개인 사업자도 쉽게 창업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입니다. 이 시기 통계를 보면 성장세가 얼마나 가파랐는지 알 수 있습니다. 2011년 전국 노래방 수가 35,116개로 정점을 찍었고 술집 역시 25만 개를 넘나들었습니다. 매년 수천 개씩 새로 문을 여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성장은 특정 조건들이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집단주의 문화, 안정적인 고용, 경제 성장, 오프라인 중심의 사회관계 등이 완벽하게 결합된 결과였습니다. 이 조건들 중 하나라도 흔들리면 전체 구조가 위험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2018년 7월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서 한국의 밤 문화에 첫 번째 균열이 생겼습니다. 야근이 줄어들자 자연스럽게 퇴근 후 회식도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결정타는 2020년 이후 워라밸 문화의 확산이었습니다. 워라밸은 일과 삶의 균형을 뜻하는 말로 이 변화가 유흥업계의 생존 공식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예전엔 회식 거부가 눈치 위이는 일이었다면 이제는 회식 강요가 눈치 보이는 시대가 됐습니다. 직장인 대상 설문조사들을 보면 저녁 회식보다 점심 식사 모임을 선호한다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높아졌습니다. 무알코올 회식, 짧은 모임이 새로운 표준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를 가장 먼저 체감한 건 호프집 사장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단체 직장인 손님들이 꽤 있었는데 요새는 도통 보기 어렵다는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20명 테이블이 텅 비고 대신 2명에서 3명씩 오는 소규모 모임만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술 소비 자체도 근본적으로 변했습니다. 국내 주류 통계를 보면 소주 판매량이 2010년대 후반부터 감소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 일주일 내 음주 경험 있음 비율도 2016년 62%에서 2022년 57%로 하락했습니다. OECD 통계에서도 한국의 1인당 알코올 소비는 2015년 이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특히 MZ세대를 중심으로 건강한 음주 문화가 확산됐습니다. 술을 적게 마시거나 아예 마시지 않는 라이프 스타일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입니다. 건강관리와 개인 시간을 중시하는 문화 속에서 술자리는 선택사항이 됐습니다. 혼술이나 저도수 주류, 무알콜 음료를 선호하는 경향도 뚜렷해졌습니다. 재택근무와 화상회의가 일상화되면서 굳이 오프라인에서 만날 필요성도 줄어들었습니다. 팀 빌딩이나 네트워킹도 온라인으로 충분히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강원도의 사례가 이런 변화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춘천, 강릉, 동해, 속초 모두 작년보다 유동 인구가 늘었지만 술집 매출은 감소했습니다. 동해의 경우 월 평균 매출이 683만 원에서 624만 원으로 8% 넘게 떨어졌습니다. 사람은 다니는데 돈은 안 쓰는 유흥업에겐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히 경기가 회복된다고 해서 되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문화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2020년 이후 유흥업계에 찾아온 건 단순한 매출 감소가 아니었습니다. 고객들이 느끼는 가치와 경험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엔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서비스들이 이제는 비효율적이고 비싸게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건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물가 상승으로 호프집에서 맥주 한 잔이 5,000원을 넘어서고 노래방 1시간 이용료가 2만 원대에서 3만 원대로 오르면서 고객들이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편의점에서 맥주 한 캔을 1,500원에 살 수 있는데 호프집에서 3배에서 4배 비싼 돈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서비스 품질 문제도 불거졌습니다. 인건비 절약을 위해 아르바이트 직원을 최대한 줄이면서 서비스 속도가 느려졌습니다. 주문한 안주가 나오는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노래방에서 기계 오작동이 잦아지는 일들이 빈번해졌습니다. 사장이 직접 안주를 만들고 서빙까지 하는 원맨 시스템이 늘어나면서 고객 경험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코인 노래방의 등장도 기존 노래방 업계에는 악재였습니다. 500원 또는 1,000원으로 30분간 이용할 수 있는 코인 노래방이 늘어나면서 전통적인 노래방의 가격 거품이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코인 노래방도 무인 운영의 한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들이 기물을 파손하거나 성인 콘텐츠 관련 사건들이 발생하면서 창업을 꺼리는 분들이 늘었습니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고객들의 기대치 변화였습니다. 넷플릭스나 유튜브에 익숙한 세대에게 노래방의 오래된 인터페이스나 제한된 곡 선택권은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집에서 스마트폰으로 언제든 최신곡을 들을 수 있는데 굳이 비싸고 불편한 노래방을 갈 이유가 사라진 것입니다. 위생과 안전에 대한 인식도 달라졌습니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단체 활동에 대한 거부감이 커졌습니다. 노래방이나 호프집 같은 실내 공간보다는 야외 활동이나 개인 공간에서의 여가를 선호하는 경향이 뚜렷해졌습니다. 젊은 세대의 소비 패턴 변화도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인스타그램에 올릴 만한 인증샷이 중요한데 전통적인 호프집이나 노래방은 그런 니즈를 충족시키지 못했습니다. 대신 카페나 브런치 레스토랑, 팝업 스토어 같은 공간들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시간 사용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투자나 주식, 코인 등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가 시간에도 생산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경향이 강해졌습니다. 호프집에서 몇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집에서 투자 공부를 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듣는 게 더 가치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한국의 유흥업계 위기는 고립된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특히 중국의 사례는 한국이 마주한 현실을 더욱 극명하게 보여줬습니다. 중국에서 노래방 이용률이 1년 사이 무려 87% 급감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중국의 상황은 한국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등록된 노래방이 약 9만 7천 개였지만 실제 영업 중인 곳은 3만 개 정도에 그쳤습니다. 2015년 이후 7만 개가 폐업한 셈입니다. 1990년대 이후 출생 세대가 노래방 대신 캠핑, 콘서트, 보드게임, 몰입형 콘텐츠를 선호하면서 노래방은 옛날 놀이라는 인식이 확산된 것입니다. 이런 변화 뒤엔 새로운 경쟁자들이 있었습니다.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플랫폼들이 가장 강력한 적수였습니다.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등이 월 10,000원 안팎의 구독료로 무제한 콘텐츠를 제공하면서 기존 오락시설의 가성비를 압도했습니다. 노래방 한 번 가는 비용으로 한 달 내내 드라마와 영화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모바일 게임 산업의 성장도 유흥업계에는 위협이 됐습니다. 리니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 로스트아크 같은 게임들이 친구들과의 소통 욕구를 충족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굳이 노래방에서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캠핑과 고급 캠핑 산업의 급성장은 또 다른 변화였습니다. 호텔 수준의 편의시설을 갖춘 캠핑이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야외 활동에 대한 선호가 높아지면서 캠핑장을 찾는 사람들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인스타그램 인증샷을 남기기 좋은 캠핑이 노래방보다 훨씬 매력적인 선택지가 됐습니다. 홈 엔터테인먼트 기기의 발달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고성능 블루투스 스피커, 노래방 앱, 스마트 TV 등이 보편화되면서 집에서도 노래방 못지않은 환경을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가라오케 앱들은 채점 기능까지 제공하면서 전문 노래방의 핵심 기능을 대체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달 앱의 확산도 호프집 업계에는 악재였습니다. 배달 이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등을 통해 집에서도 다양한 음식과 술을 주문할 수 있게 되면서 굳이 호프집에 갈 필요가 줄어들었습니다. 혼술 문화가 확산되면서 집단 음주 중심의 호프집 문화와는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코워킹 스페이스나 카페의 진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스타벅스, 이디야, 투썸플레이스 등이 단순한 커피숍을 넘어 업무와 모임이 가능한 공간으로 발전하면서 낮 시간대 소셜 활동의 중심지가 됐습니다. 점심 회식이나 가벼운 만남의 장소로 카페가 호프집을 대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유흥업계의 사장들은 변화하는 현실에 맞서 다양한 생존 전략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시도는 오히려 더 큰 비용 부담으로 이어졌습니다. 매출 감소를 만회하기 위한 몸부림이 부채의 늪으로 빠뜨리는 악순환이 시작된 것입니다. 첫 번째 시도는 가격 할인 경쟁이었습니다. 맥주 가격을 낮추고 노래방 이용료를 깎고 각종 이벤트와 할인 쿠폰을 남발했습니다. 하지만 임대료와 인건비는 그대로인 상황에서 가격만 내리니 수익성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손님은 조금 늘었지만 매출 총액은 오히려 줄어드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인건비 절감을 위한 구조조정도 이어졌습니다. 아르바이트 직원 수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사장이 직접 서빙과 조리를 담당하는 원맨 시스템으로 전환했습니다. 일부는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운영비를 아끼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은 서비스 품질 저하로 이어져 고객 이탈을 가속화시켰습니다. 영업시간 단축은 불가피한 선택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2시에서 3시까지 영업하던 호프집들이 밤 12시면 문을 닫기 시작했습니다. 노래방도 마찬가지로 심야 시간대 영업을 포기하는 곳들이 늘었습니다. 고정비는 줄일 수 있었지만 매출 기회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일부 업소들은 업종 전환을 시도했습니다. 호프집에서 치킨집으로, 노래방에서 스터디 카페나 코워킹 스페이스로 바꾸는 사례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업종에 대한 전문성 부족과 초기 투자비 부담으로 성공하는 경우는 많지 않았습니다. 대출을 통한 버티기 전략은 가장 위험한 선택이었습니다. 올해 한 해 동안 개인 사업자 대출 잔액이 16조 원이나 늘어났는데 이는 사장들이 작년보다는 올해가 나을 것이라는 기대로 빚을 내서 버텼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였습니다. 프랜차이즈 본부들도 전략 수정에 나섰습니다.
기존 매장 확장 계획을 축소하고 일부는 해외 진출로 활로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도 비슷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서 뚜렷한 해답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책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했습니다. 저금리 대출이나 임대료 지원 같은 단기 처방은 있었지만 근본적인 수요 감소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수익성은 없지만 각종 지원으로 겨우 살아가는 기업들이 시장에서 퇴출되지 못하고 연명하면서 전체적인 구조조정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결국 많은 업소들이 폐업이라는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올해 상반기에만 수만 곳의 호프집과 노래방이 줄줄이 문을 닫았습니다. 특히 대출을 안고 있던 49만 개 폐업 사업장의 평균 부채가 6,304만 원에 달한다는 통계는 이들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여줍니다. 유흥업계의 급속한 몰락은 단순한 불경기가 아니라 한국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보여주는 거울이었습니다. 30년간 한국의 밤 문화를 지배했던 회식 후 2차 공식이 한 세대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것은 개인주의 문화와 디지털 혁명이 만들어낸 필연적 결과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훈은 고객의 가치관이 바뀌면 아무리 견고해 보이는 산업도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집단 중심에서 개인 중심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의무적 사교에서 선택적 관계로 이동하는 거대한 흐름 앞에서 기존 비즈니스 모델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개인의 시간과 건강을 중시하는 문화, 강요받지 않는 인간관계, 다양성을 인정하는 사회로 발전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한 산업과 종사자들에게 전가된 사회적 비용입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앞으로 비슷한 변화는 더 빈번하게, 더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전통적인 소매업이 이커머스에, 택시업이 플랫폼 서비스에, 금융업이 핀테크에 자리를 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 중요한 건 변화의 신호를 빨리 감지하고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것입니다. 정책적으로는 단순한 자금 지원을 넘어선 전환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양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새로운 분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과 훈련 프로그램, 업종 전환을 위한 체계적인 컨설팅이 더 중요해질 것입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산업의 생명 주기를 더욱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의 수익성이 아니라 미래의 지속 가능성을 판단하는 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과거의 성공 경험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건 한 시대의 끝입니다. 과연 유흥업계는 완전히 사라질 것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형태로 진화할 것일까요? 유흥업계의 몰락은 끝이 아닌 하나의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건 디지털 문명이 아날로그 문화를 완전히 대체하는 역사적 순간입니다. 이런 불경기는 정말 처음입니다. 한국 사회는 이미 강요받지 않는 관계,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는 문화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음 편에서는 유흥업계 몰락으로 인한 연쇄 반응을 다뤄보겠습니다. 건물주들의 임대료 폭락, 상권 붕괴로 인한 지역 경제 타격, 그리고 새롭게 떠오르는 대체 산업들까지 말입니다. 과연 빈 상가들은 무엇으로 채워질까요? 카페 천국이 될까요? 아니면 유령 상권이 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이런 심층 분석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빠르게 변하는 경제 트렌드를 놓치지 않고 함께 분석해 나갈 수 있도록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뵙겠습니다.